자, 그렇다면 중산층의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국형 중산층의 네 번째 조건은 네. 그야말로 좀 한국형에 딱 맞는 내용인데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수가 없다, 진짜. 네, 이번 중산층 설문조사에도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소득,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꼽을 정도로 부동산은 실제 중산층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땅에 대한 저는 약간 집착이자, 네, 집착이자 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부동산 자체를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동산을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자산이 늘어난다. 이 생각 때문에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아내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이 부동산 뭔가 한국인들의 집착. 집착에 집합해. 집합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인식을 할 때 그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24.5%, 전세는 52.6%, 그다음에 자가의 경우에는 62.6%로 자가를 보유했을 때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안정된 거주 환경을 중산층의 주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앞서 좀 보셨다시피 이제 소득은 거의 이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진 않았고 이제 소비는 조금 이제 갭이 나오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특히 그 순자산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많이 높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의 가계 구조의 자산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이제 부동산을 기준으로 그런 중산층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이 형성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산층의 이상적인 그 부동산이 9억 4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중산층의 현실은 3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중산층 기준이 높아진 게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르면서 맞아. 이 중산층 기준 같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8억, 9억, 거의 10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2개, 방 3개, 그러니까 딱 32평에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상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중산층의 이미지를 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더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사회에서 주택의 크기와 가격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서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면 맞아요. 대충 잘 사는지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어디 사니 어디 사니를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최소한 25평 이상일 때 한 그 56.4%가 중산층이라 생각하고 32평 이상일 때는 72.3%로 크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2평 아파트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는 사람들이 뭐 어떤 그 계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견 없이 중산층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까지 파악을 했어. 일단은 알았어.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마지막 5번째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이구나. 무엇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여태껏 저희가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마음의 어떤 만족감? 네, 좀 그런 것들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중산층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난 이 생활이 그래도 만족해.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아닐까요? 저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약간 선진국화가 됐으니까 문화생활 수준이 아닐까. 뭐 운동을 배운다던가 외국어를 배운다던가 감이 안 잡힌다. 여행을 다닌다던가. 나올 건 다 나왔는데. 뭔가요, 소장님? 이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더 많은 중산층의 요건들이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해본 조건은 가족입니다. 가족. 역시 팀플이었어, 인생은. 아니 잠깐만. 중산층의 가족의 조건이 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밖에서 되게 힘들게 일하고
퇴근할 때 그래도 아내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그래 들었고 치사해도 내일도 화이팅 하자 약간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게 되거든. 약간 심적인 그런 거. 가족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게- 내 생각은 우리 한국인들 특히 가족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족, 내 가족, 뭐 내 아들, 내 딸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뭐 딸 부잣집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아들 부잣집 이런 게 있듯이 이 나의 아이들, 뭐 우리 가족 이게 다 이제 마음 심적인 중산층 이런 게 아닐까요? 네. 한국형 중산층의 마지막 조건 가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혼인 상태별 중산층의 인식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기혼자일 경우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은 중산층 가운데 소득이 높은 미혼자가 소득이 낮은 기혼자보다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좀 더 낮게 나타났어요. 네, 뭔지 알 그런 것 걸 같아. 보면 결혼이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뭔지 너무 애송이들 알 것 잘 들어. 중산층이 되고 싶니?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자.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는 3남매거든요. 3남매, 4남매 이렇게 그 정도 와. 애들을 낳잖아요. 네. 근데 저희 세대들은 또 하나, 둘밖에 또 안 낳고 애들 맞아요. 숫자도 이제 많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비도 워낙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 자녀 수가 많으면 그만큼 부양 능력이 오히려 있는 것처럼 맞아요. 약간 자녀 수가 부의 척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면 막 3명, 4명 낳는 부부도 많고.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혼하면은 두 분이서 이렇게 맞벌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 미혼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을 이루면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그 부가적으로 얻는 것들이 많잖아요. 편안함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4인 가구 정도를 이상적인 중산층의 그 모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미혼이었을 때 나는 나 혼자서도 정말 잘 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 안 해도 우리 회사에서 내가 떠나면 우리 회사가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뭐 중산층이 아니었음에도 나는 중산층이 언젠가는 나 혼자라도 꼭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MZ 세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냥 아예 비혼주의야라고 선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또 다른 시선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문화 때문에도 이 가족에 대한 그 중상위층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살수록 또 부부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수록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여부나 또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통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실제로는 4인 가구가 14.7%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4인 가구가 여기 두 분 정도? 저도 3인 가구, 저도 4인 가구. 4인 가구죠. 예. 저희는 2인 가구.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가구원 수를 보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랑 2인 가구를 합쳐도 61.7%로 절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보니까 진짜 없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인 가구를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중산층 가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또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부자가의 보충 수업 성격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한국형 중산층의 조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형 중산층의 조건은 일단 소득은 월 686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는 월 427만 원, 그다음에 순자산은 9억 4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은 8억 4천만 원의 가족 구성원이 4인 가구일 때 이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 기준은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이 중상층을 목표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부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 이 이상을 높이 가져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수치상으로 봐서
확실히 중산층이 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중산층이 아닌 입장으로 굉장히 중산층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됐고 또 중산층이셨던 분들이 이걸 봐도 뭔가 좀 더 희망과 위로를 얻고 가실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익했던 시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프, 표가 딱 나와 있는 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산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로 나타내 주시니까 더 믿음감이 가고 아 나도 중산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딱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부자가해가 아니라 마음 부자가해로 명이세요, 명이. 명이네요. 아, 우리 명이세요. 마음을 너무 마음 풍요롭게 치료를 해주시네요. 그냥 다 해주셨어. 한국형 중산층이라는 것이 어떤 중간을 넘어서 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소득 기준만으로 한국형 중산층을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소득보다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그 자산이 중산층의 계층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결국은 한국형 중산층이 되려면 우리 소득을 그런 자산으로 만드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또 내볼 수가 있겠죠.